개혁신당 포럼 주경야독에 또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희 주경야독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항상 시작하기 전에 저희의 철학을 읽고 시작하는데요. 저희가 한번 잠깐 읽고 시작할게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제가 좀 기다리면서 살짝 미흡했어요. 저희 사람들이 더 오시면 단체 사진을 좀 찍고 하려고 저기 제가 스크린을 안 내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잠깐 스크린을 좀 내리고 하는 동안 몇 분만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켜졌습니다. 그러면 개혁신당 포럼 주경야독 철학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자리는 함께 묻고 배우는 자리입니다. 이곳에서는 질문이 먼저이며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답보다 질문, 논쟁보다 경청이 있는 토론을 소중히 여깁니다. 모두가 동등한 참여자로서 발언에는 위계가 없습니다. 모든 질문은 기록되어 사라지지 않고 다음 논의의 출발점이 됩니다. 우리는 말과 태도로 정치를 바꾸고 민주주의를 만들어갑니다. 이것이 우리가 만들어가려는 새로운 정치 포럼의 모습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홍춘욱 프리즘 경제연구소 대표님을 모시고 인구 변화 시대 한국 경제 새로운 기회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제가 하나 공지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드디어 개혁연구원의 홈페이지는 제가 그 전에 만들었고 오늘 공식 유튜브 채널을 오픈하였습니다. 그래서 네. 와, 네, 너무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제한된 리소스로 하느라 조금 시간이 더디 걸리지만 차근차근 하고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저희 활동들, 좋은 정보들 유튜브 채널 통해서 또 공지 나누고 공유할 예정이니 많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인구 변화 시대 한국 경제의 새로운 기회라는 주제로 홍춘욱 프리즘 경제연구소 대표님께서 말씀 주실 때 잘 듣고 또 마지막에 저희 또 뜻깊은 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잠깐 소개를 하자면 저는 이제 올해로 32년째 경제 분석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조그만 자문사를 하나 열어서 거기 이제 대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타트업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창업한 지는 한 3년 정도 됐고요. 그리고 요새 이제 좀 열심히 운영을 하고 또 회사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 회사 뭐 경영도 하고 있는 중이지만 이제 대략 이제 지금 오늘 소개하는 그 내용의 책은 제가 쓴 한 30권 정도 되는 책 중에서 이제 그 개정판이 나온 유일한 책이고요. 그래서 인구와 투자의 미래라는 책을 이제 제가 썼는데 그 책에서 이제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뭐냐면 그 우리나라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잘못된 편견들에 대해서 좀 깨는 책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인구가 감소해서 나라 망한다라는 게 이제 일종의 레토릭이 돼 있죠. 근데 이제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인구가 감소한다라는 게 지금 얼마나 큰 축복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아주 이상한 사람이죠. 왜 그렇게 보느냐 하면 이제 우리나라가 너무나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데 이 많은 문제들 속에서 보면 인구 감소 문제는 굉장히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마이너한 문제에 불과하고 더 큰 중요한 문제들이 훨씬 더 우리 경제를 앞으로 수십 년간 더 괴롭힐 문제들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쪽에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주제를 가져왔고요.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예, 인구 변화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한번 좀 살펴보자면요. 다음 페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그 나와 있는 스테이지가 인구 변천이라는 것인데요. 이제 위에 있는 게 버스 레이트가 뭐냐면 이제 출산율이 되겠죠. 그리고 밑에 있는 데스 레이트는 사망률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걸 조 사망률, 조 출생률이라고 부르는데 1000명당 이제 몇 명이 출산하고 몇 명이 사망하느냐를 보여주는데 보시는 것처럼 1000명당 40에서 시작하죠. 그러니까 저 모델이 뭐냐면 이제 저 모델이 뭘 의미하냐면 이제 멜서스 모형입니다. 그래서 다산다사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많은 아이들이 태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죽는. 그러니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냐 하면 이제 농업의 산업이 대부분 농업에 치중되어 있는데 합오보시법이 나오기 전까지, 즉 화학 비료의 합성 방법이 나오기 전까지 인간들이 옛날보다 더 많은 어떤 작물을 재배한다라는 건 사실상 불가능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국 어떤 사회가 펼쳐지냐면 애가 많이 태어나면 가난해지고 전쟁으로 사람이 많이 죽으면 행복해지는 사회가 출현했고 이게 이제 멜서스 함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나중에라도 이렇게 책을 읽다가 공부를 하다가 그 제왕학이라는 게 뭔가에 대해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 제왕학이 뭐냐면 사람을 부리는 방법일 것처럼 생각되지만 그게 아니고요. 농사가 너무 잘 되어서 곡식 가격이 떨어지는 풍요로운 시대가 오게 되면 나라가 망합니다. 왜냐하면 농민들의 소득은 곡식밖에 없는데 그 곡식의 황금성이 떨어지는 순간 나라가 망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쟁을 일으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평화의 시기가 이어지고 곡식값이 떨어지는 시기가 지나면 그 뒤에 인구가 급증해서 재앙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이제 한나라의 무제 때, 그러니까 이제 우리 고조선을 멸망시켰던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동서남북으로 그렇게 수많은 전쟁을 일으켰냐면 바로 무제 앞에 문제라는 아주 뛰어난 임금님이 있었는데 그 문제 때 너무나 많은 식량이 비축된 거죠. 잉여 식량들이 너무나 비축되던 시기에 전쟁을 일으켜서 그걸 다 소모하는 자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그 염철론이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동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경제학에 가까운 학문입니다. 그게. 그래서 혹시 가능하시면 관자라는 학문을 읽어보시면 정말 재밌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저런 시기에는 인구가 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태어나는 만큼 죽거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상하수도가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수인성 전염병 한 번만 돌면 그냥 사람이 집단처럼 쓰러지던 시절입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처음에 2단계가 이제 뭐냐면 저게 산업혁명입니다. 산업혁명이 시작되는 순간 인구가 이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산업혁명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1인당 소득의 증가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인류 역사상 첫 번째 사건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인류 역사를 통틀어 보면 17세기 영국에 살았던 사람이나 기원전 8000년 정도의 메소포타미아에 살았던 농경민하고의 키를 비교해 보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그 농업의 굴레에 빠져서 그 사피엔스라는 책에 보면 그런 거 잘 나오죠. 농업의 굴레에 빠져서 이제 사람들이 그냥 피죽만 먹고 살던 시기에 밑에 그 인구 피라미드가 삼각형이죠. 저게 이제 1960년대 한국입니다. 제가 이제 69년생인데 저랑 70년대생이 딱 100만 명 태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애들이 태어나는데 돌아가시는 분들은 영양 상태가 좋아지니까 안 죽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렇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두 번째 버스 레이시 내려가기 시작하죠. 스테이지 3. 이게 이제 중진국입니다. 70년대 출산율이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왜 내려가냐 하면요. 애가 안 죽는다는 걸 부모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애가 태어나면 보시는 것처럼 1000명 태어나면 한 해에 40명이 죽죠. 그럼 10년이면 400명이 죽죠. 저게 얼마나 끔찍한 숫자인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의 인구 절반은 20대가 되기 전에 죽는 세상을 살다가, 왜냐하면 기근이 왔을 때 어른부터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애들이나 노인들이 제일 먼저 죽는 거죠. 그런 식의 사회상, 그런 식의 사회를 살다가 이제 애들을 천천히 적게 놔도 된다는 생각 때문에 스테이지 3가 되고요. 이제 스테이지 4가 되면 균형 상태에 도달합니다. 미국이 지금 그렇죠. 인구가 안 는다 그러죠. 이민이 이제 줄어들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출산율과 사망률이 동일한 레벨에 도달을 하게 되면 저렇게 봉긋한 봉 모양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스테이지 5가 이제 한국인데요. 이제 이렇게 역 모양으로 가게 되죠. 물론 이제 저건 나라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나 일단 우리나라는 저걸 불과 50년 사이에 다 겪은 나라다. 세계에서 그러니까 인구 변천이 가장 빠른 나라. 딴 나라가 500년 걸려 살 걸 우리는 50년에 해버린 그런 나라라 어마어마한 갈등이 우리나라를 뒤덮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볼 때는 하루라도 빨리 지방이 소멸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사는 게 저게 너무나 급하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 하나도 정리가 안 된 상태로 저 일들을 겪다 보니까 엄청난 갈등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퍼실리티 레이트 나오는데요. 이제 그래서 산업 사회에 있어서의 출산율들의 어떤 변화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래서 이제 저기 보시는 것처럼 젠더 이니퀄리티. 그러니까 이제 여성과 남성 사이에 있어서의 불평등 정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출산율은 높아요. 왜? 여성이 출산에 대한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러다가 가족주의가 해체되면서 소가족주의가 되면서부터 저 젠더에 대한 불평등성들이 점점 내려가는 시기. 밑으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출산율이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출산율이 아주 급격히 내려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죠. 그래서 이 모습들이 이제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일부 국가에서 이제 출산율들이 다시 이렇게 끝에 보시면 꺾이는 징후들이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뭐 일단 재밌는 논문이니까요. 나중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최근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그 교수님이 쓰신 논문에서 가져온 것인데요.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이제 오른쪽으로 보시면 보실수록 그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입니다. 파티시펀트 레이트라고 하죠. 그래서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점점 출산율은 내려갑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포기해야 될 대가가 커지니까. 그러다가 어느 순간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완전히 높은 하이 레벨로 가면 오히려 출산율이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사회가 여성들에 대해서 배려를 하기 시작하는. 근데 우리는 아직 저까지 못 갔죠. 그래서 우리가 세계 최저의 지금 출산율을 기록하는 이유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아직 선진국 대비해서 굉장히 낮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런 논문들입니다. 뭐 왜 그러냐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들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래서 이제 저 회색이 이제 문제는 악의 이제 축인데요. 55세에서 63세 저 700만 명에 달하는 이제 베이비붐 세대들이 이제 우리나라의 그 모든 사이클을 다 만든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그 집약적으로 앞에 있었던 세대에 비해서 숫자가 너무나 크고요. 그리고 저 사람들이 박지만 씨 세대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아들. 그럼 박지만 씨 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중학교 평준화입니다. 그 경복고를 보내기 위해 그 우리나라의 전체 평준화를 합니다. 그리고 저 박지만 씨가 저 58년 개띠인데요. 박지만 씨를 전후해서 중학교 진학률이 12%에서 63%가 됩니다. 그래서 저 세대가 왜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세대이자 가장 저주받은 세대냐 하면, 그러니까 사회를 멍들게 한 세대냐 하면 숫자도 되게 많은데다가 교육을 엄청나게 잡아놨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정말 운이 좋은 게 이 58년 개띠가 30살이 됐을 때 3조 호황이 와서 우리나라 역사상 최고의 주택가격 상승이 있었어요. 그리고 일기 신도시 입주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 세대. 그러면서 자기가 혜택받은 거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여기고 다른 세대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꼰대짓을 하는 세대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엄청난 혜택을 받았다는 걸 인정하지 않고 남들을 이렇게 삿대질하는. 그래서 저희 학교 선배가 중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유시민 씨인데 제가 그 사람을 제일 극혐하거든요. 왜 그런가? 맨날 지적만 해. 이 형 만나면 힘들어 내가. 그러니까 안 가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가 그만큼 똑똑하고 교육을 잘 받은 세대지만 그만큼 자기 목소리가 엄청나게 크고 지금도 모든 정치를 지배하고 있는 세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시겠죠. 출산율 내려갔던 이야기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다 아는 이야기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드디어 2020년 코로나 쇼크 때 인구 감소의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드디어 이제 사망자가 더 출생아보다 높죠. 그런 세대가 왔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 그리고 이제 부양 비율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부양 비율이 뭐냐면 생산활동 인구 15세에서 64세 인구 대비 그 위에 있는 노령자에 대한 부양 비율. 근데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죠. 넘어가겠습니다. 뭐 다 아는 이야기고요. 근데 이제 이게 우리 경제에 이 아까 58년 개띠가 이제 몇 살이냐면 지금 국민연금 다 받아갔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 60살부터 이분들은 또 받은 예, 근데 이분들은 특히 국민연금을 60살부터 받은 혜택 받은 세대거든요. 참고로 저는 69년생인데 저는 65부터 받아요. 그러니까 이거가 모든 그거에 있어서 전부 이 세대 위주로 돌아갑니다. 다음 페이지 볼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경제의 최대 문제가 뭘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라고 어떤 묻는 분들이 있겠지만 뭐 경쟁력이 약화됐네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저는 경제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약화됐다라는 말을 한다는 자체가 벌써 무식하다는 뜻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어마어마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더 채찍질을 하면서 넌 잘 안 돼라는 건 그냥 평생 그렇게 살아왔다는 뜻밖에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 경제에서 최대 문제는 뭐냐면 노동시장의 비효율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림 한번 볼까요? 파란 선이 뭐냐면 한국이고요. 연한 선이 유럽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시장이 지옥이라고 불리는 유럽이죠. 근데 그거보다 더 지옥이 한국입니다. 이게 이제 뭘 뜻하냐면 근속연수 한 해 한 해 늘어날 때마다의 임금입니다. 그래서 30년 일하면 지금 막 입사한 직원 대비해서 연봉이 3배입니다. 우린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현재와 같은 파괴적 혁신의 시대에서는 큰일 날 일입니다. 왜냐하면 저만 해도 챗GPT 잘 못 쓰거든요. 그리고 챗GPT를 이용해서 코딩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용기도 잘 못 내요. 그냥 VBA나 쓰고 엑셀 매크로나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있는 직원은 얼마 전에 그 디지털 미디어 고등학교라고요. 우리나라에서 3대 소프트웨어 고등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안산에 있는 100% 기숙학교에 있는 친구인데요. 이 친구가 이제 제 밑에 있습니다. 우린 모르는 게 있으면 얘한테 갑니다. 얘가 지금 이제 21살인데. 왜? 얘가 제일 잘 쓰거든요. 그러니까 파괴적 혁신이 왔을 때 지금 만 3년 전 2022년 11월 챗GPT 3.5가 나왔을 때 그걸 고등학교 3학년 때 제일 먼저 받아들인 애가 가장 코딩을 잘해요. 그리고 얘가 그 활용법이 가장 뛰어나요. 저 경영학 박사지만 얘한테 가서 맨날 물어요. 근데 연봉은 짜죠. 왜냐하면 인턴으로 들었다가 이제 정직원 됐으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옛날에는 그 파괴적 혁신이 아닌 그 어떤 기술을 향상시켜 나가고 갈고 닦아 나가고 연차가 쌓임에 따라 점점 일을 더 잘하는 시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녹그릇 가게나 또는 제철소나 이런 데서 장인들 계시잖아요. 소리만 들어도 아는. 그런 분들이 정말 한 분이 회사를 그만두는 순간 그 회사가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30년 동안 그 기계를 다루신 분이 은퇴한다. 큰일 납니다. 은퇴 못하게 막아야죠. 근데 지금은 어떤 세계에 왔냐면 AI와 그리고 특히 피지컬 AI가 들어오면 로봇에 저것들이 도입이 되기 시작하는 순간 저걸 건드릴 수 있는 사람과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 사이에 하늘과 땅 차이의 격차가 벌어지는데 우리의 그 연공 서열 시스템에서는 저게 안 됩니다. 결국 이제 우리나라 사회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요새 나오는 뭐 서울에 자가 가지고 있는 김 부장 같은 경우에서는 사람을 괴롭혀서 내보냈잖아요. 근데 그게 또 2019년부터는 불가능하죠.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라는 게 생겨서 직장 내에서 벽 앞에 사람을 앉혀놓는 게 안 돼요. 그리고 노동법상으로도 저게 집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은 점점 더 경직적으로 가는데 파괴적 혁신이 와버린 거예요. 다음 페이지. 그런 상황에서 현대기아차 노조 같은 데서는 어떤 짓을 하고 있냐면 전동화에 대해서 반대를 하죠. 그게 뭐냐면 전기차 만드는 라인 만드는 거에 대해서 생산 라인 교체에 대해서 엄청나게 반대합니다.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금 포르쉐가 망하기 직전입니다. 왜 포르쉐가 망하기 직전이냐면 타이칸이라는 전기차 하나 라인을 만들어 놓고 그 후속 모델이 지금 5년째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왜 안 나오나를 봤더니 거기도 노사위원회에서 그걸 동의를 해야 되는데
새로운 신차 개발해서 전기차를 갖다가 개발하는 게 중단된 상태인데다가 이번에 갑자기 경영진이 뭘 선언했냐면 우리 전기차 개발을 이제 포기하겠다라고 선언했어요. 그래서 포르쉐 주가가 한때 독일 시가총액 1위였는데 지금 대폭락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그 독일 포르쉐 같이 자살을 하는 회사들도 있겠지만 우리도 만만치 않다라는 거죠. 다음 페이지. 이제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지옥으로 가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나가야 될 사람들은 안 나가는 상태에서 기업들이 느끼는 인건비 부담들 엄청나게 커지는 과정에서 파괴적 혁신이 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일단 눈치를 보는 것밖에 없어요. 사람 안 뽑죠. 그러면서 이렇게 눈만 말똥말똥 뜨고 있는 상황이 언제부터? 2004년부터 시작해서 2020년까지 보시면 알겠지만 20대 고용률이 계속 떨어져요. 그러다가 2021년부터 갑작스럽게 고용률이 상승합니다. 저때 무슨 일이 있죠? 예, 코로나 직후에 건강을 많이 잃어버리면서 노인들이 돌아가신 것도 있지만 58년 개띠가 드디어 65세가 넘은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인피를 해서 정년 연장을 아무리 한다 그래도 60대 초반에서 은퇴가 시작된 거죠. 그래서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 매년 1000명 이상 은퇴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결과가 다음 페이지. 예,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이것도 뭐 중요한데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한 페이지나 두 페이지 더 뒤에 가면 재밌는 차트가 있는데 지나가 버렸군요. 제가 빼버린 것 같습니다. 그냥 뒤로 잠깐만 아까 돌아가서 예, 요거 말고요. 다음 페이지. 예,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냐면 딴 나라는 우리랑 반대입니다. 제가 그림 하나를 빼먹고 왔는데요. 잘 볼까요? 시니어 인플로이, 그러니까 고용된 지 한 10년 지난 사람들. 그리고 왼쪽 주니어 인플로이, 막 졸업한 사람들. 그리고 세로선이 뭐냐면요, 챗GPT 출시입니다. 딴 나라는요, 챗GPT가 출시된 다음에 신입을 안 뽑아요. 왜냐하면 오픈 AI와 제미나이나 코파일럿이 나온 다음에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를 모르니까 그냥 사람을 신규 고용을 안 해요. 그리고 전부 눈치만 보고 있고 만약에 지금 회사에서 좀 필요한 일이 있으면 그냥 경력직만 고용하는 거예요. 오른쪽 보시면 알겠지만 경력직들은 그래도 그냥 탄력은 줄었어요. 다 고용은 꺾였어요. 고용은 꺾였는데 탄력은 줄었죠. 근데 왼쪽을 보시면 알겠지만 주니어 인플로이는 계속 줍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실업률이 신입 대졸 실업률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너네를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게 회사들의 입장인 거죠. 근데 비해서 우리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노동시장에서 절대적으로 많았던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를 시작하니까 고용은 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노동시장 지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어디만 느냐 하면 20대랑 60대가 늘어요. 왜 60대가 느냐 하면 베이비붐 세대들이 팔팔하시니까. 그리고 두 번째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가 부자도 굉장히 많지만 가난한 사람도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이야기했지만 중학교 진학률이 13에서 64가 됐다 그랬죠. 제가 100이 됐다고는 안 했죠. 그러면 나머지 30 몇은? 그 사람 나이 40일 때 IT 혁명이 왔잖아요. 97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전에 학벌이 좀 좋았고 공부를 좀 했던 분들은 IT 혁명이 왔을 때 버텨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직원을 시켜서 저처럼 밑에 있는 그 똘똘한 디미고 나온 친구한테 제가 물어라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용기조차 잘 못 내시는 분들, 우리 옛날 얼마 전에 카카오톡 나왔을 때 그거 사용법 일러달라고 그러시던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무서운 거예요. 새로운 뭔가 스마트폰을 갖다가 다루는 게 되게 무서워하시는 분들 보신 적 있죠. 지금은 누구나 잘 하시지만 그때만 해도 굉장히 무서워하셨고 어머님한테, 저 어머님이 46년 개띠거든요. 저희 어머님한테 그 가르쳐 드릴 때 정말 힘들었어요. 화 안 내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왜 이걸 모르지? 우린 직관적으로 바로 알겠는데 어르신들은 그걸 무서워하니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의 그 58년 개띠들 중에서도 교육 수준이 높았던 분들, 그리고 운 좋게 대학 평준화까지, 그렇죠. 그분들이 다 이걸 누리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졸정제와 대학 이런 거 고등학교 평준화를 다 누리신 분들은 엄청나게 커리어를 잘 패스를 만들고 엄청나게 부유하시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은 완전 노후 빈곤에 시달리고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또 건강하시니까. 그분들이 엄청나게 노동시장에 뛰어들고 있고 대부분이 또 뭐하냐? 요양보호사십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여성층이 우리나라 고용이 지금 가장 크게 증가하는 층이고요. 당연한 이야기죠, 그죠? 그리고 요새 20대 아까 고용률 올라오는 거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이게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죠. 결국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별거 아닙니다. 우리가 58년 개띠가 은퇴하는 이 시점부터 한 10년 사이에 걸쳐가지고 저희 세대 70년 개띠까지가 13년 동안 약 1,300만 명 태어난 세대가 은퇴를 지금 한 해 한 해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 세대들이 두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세대잖아요. 첫 번째 건강하다 그랬죠? 두 번째가 뭐예요? 교육 수준이 높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은퇴하더라도 노동시장에서 은퇴시키지 않고 또 이 사람들이 노동력이 필요한 곳에서 앞으로도 계속 노동력을 계속 공급해 줄 수 있는 데다가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 은퇴하면서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기업들이 AI 혁명에 대응할 재원을 마련할 수 있게 된 거죠. 실제로 올해 우리나라 상반기 기업 이익이 역사상 최대치입니다. 상장 기업의 이익이. 그러니까 작년이 역사상 최대로 240조 원이었는데 올해 이대로 가면 300조가 넘을 것 같고 내년은 400조를 보고 있습니다. 물론 환율 덕분입니다. 고환율 덕분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잘 나가고 있지만 그 판관비 부담이 엄청나게 줄어든 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이야기죠. 다음 페이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경쟁력에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제가 아까 감히 이야기하냐면 이 그림 보시면 됩니다. 빨간 선이 뭐냐면 GDP 대비 R&D 투자 비율입니다. 우리보다 OECD 국가 중에서 높은 나라는 딱 한 나라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근데 이스라엘은 미국 유태인들 외주 국가라고 밖에 볼 수가 없잖아요. 인구도 1,000만밖에 안 되고요. 특히 그 아슈케나지들의 아웃소싱 기관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태인들은 크게 봐서 네 그룹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다수이자 미국에 많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폴란드계 유태인인 아슈케나지고요. 그리고 남유럽계 유태인들을 갖다가 세르핌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최악의 사람들이자 이제 이스라엘 경제를 이제 멸망시킬 사람들이 하레디. 그리고 이제 그 이외에 이제 또 다른 제4의 유태인들이 존재하는데 그 하레디가 지금 이스라엘 인구 1,000만 중에 300만인데 이 사람들의 평균 그 교육 연수, education enroll이 얼마냐 하면 4년입니다. 왜냐하면 그 경전 공부만 하기 때문에 머리에 빵모자 쓰고 있는 사람들 아시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누구를 네타냐후를 그렇게 지지해서 지금 계속 네타냐후가 20년째 장기 집권하는 이유가 이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출산율이 6.8명. 그런데 비해서 아슈케나지 그 유태인들의 출산율은 1명. 왜냐하면 거기 여성들도 다 징병하잖아요. 그래서 결혼 연령이 그냥 의무적으로 늦어질 수밖에 없고 다 대학 교육을 갔기 때문에 결혼이 엄청 늦어져서 그렇게 되거든요. 반대로 이제 하레디 여성의 평균 결혼 연령은 17세입니다. 그리고 하레디 여성들이 남성보다 경제활동 참가율이 2배 높습니다. 그러니까 생계는 모두 여성들이 책임지는 형태의 그리고 남성들은 전부 종교적인 예식만 하는 그런 사회입니다. 이런 나라들하고 비교할 수는 없잖아요. 그건 나라도 아니고요. 곧 멸망할 나라 이스라엘하고 우리를 비교하는 건 좀 이상한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연구개발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때 연구개발 예산을 갖다가 그렇게 지졌는데도 저 정도가 나온다라는 거죠. 다음 페이지. 그리고 우리나라가 싱가포르 정도를 제외하고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학력 수준을 가지고 있는 나라고요. 다음 페이지. 그 결과 네이처 인덱스 랭킹 세계 7위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들 중에서 유의하게 랭킹이 계속 오르는 나라는 한국하고 인도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이 네이처 인덱스가 뭐냐면요. 전 세계 82개라고 되어 있는데 오타입니다. 144개고요. 이제 확대됐습니다. 전 세계 탑저널 144개의 실은 나라들 연구자들의 국적을 조사한 통계입니다. 이게 이제 가장 정확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곧 이대로 가면 수년 내에 이제 우리가 프랑스를 제치면서 세계 6위가 될 텐데 그러다가 한 2년 있다가 인도에게 잡히게 되는. 그러니까 인도가 지금 매년 2계단씩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내년 사이에 이제 우리가 프랑스를 제치면 내후년 정도에 우리가 인도에게 제침을 당해서 그래서 지금이 우리나라 역사상 최고 절정입니다.
그래서 경쟁력이 약해졌다가 아니라 이제부터 약화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모르겠는데 지금 약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는 그러니까 통계를 하나도 안 보는 사람들이죠.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의 결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완전히 녹아났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이게 바로 나와 있는데 현대차와 기아차의 판관 비율입니다. 예, 매출액 대비 판관 비율이고요. 24% 정도 있었던 게 지금 10%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게 다 인건비인 거 아시죠? 왜 그러냐 하면 매년 1000명이 해고되는데 생산직 근로자를 이번에 얼마 전에 그 화성공장 지으면서 100명을 10년 만에 뽑았거든요.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대로 갔으면 대규모 청년 실업이 발생하면서 그 빈곤의 악순환 문제 속에서 이제 딴 나라들처럼 심각한 문제가 터져야 되는데 우리나라 청년들이 인터넷상에서는 엄청나게 공격적인데 실제로 이렇게 뭉쳐서 막 그렇게 움직이고 그런 건 덜하죠. 살만해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이상한 특징입니다. 물론 이제 디바이드 앤 컨커를 한 것도 있고요. 남녀가 이렇게 사이 나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거든요. 얼마 전 그 파이낸셜 타임즈 기사 보시면 알겠지만 20대 남녀는 딴 나라 사는 사람처럼 사고방식이 완전히 극과 극으로 다르거든요. 그래서 뭐 또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판관 비율이 이렇게 계속 떨어지는데 이걸 가장 혜택 보는 회사가 어디냐 하면 통신회사들이랑 그리고 한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 그 공기업으로 출발을 했고 90년대 당시 우리가 전사 하나도 이루어지고 IT 혁명 때 엄청나게 사람 뽑았잖아요. 특히 DJ 정부까지. 그 사람들이 지금 다 은퇴 연령에 도달을 해서 지금 퇴직금 받고 나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수익성이 엄청 좋아지고 있죠. 물론 뭐 다른 요인들도 있을 겁니다. 다음 페이지. 예, 그래서 이제 재밌게 된 게 아까 말씀드린 빨간색이 50년대 후반 오팔린 게티입니다. 우리나라 노인들이 엄청나게 빈곤하다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거짓말이죠. 다 빈곤한 게 아니고요. 30년대생이 특히 빈곤한 겁니다. 여기 제일 위에 있는 저 동그란 빨간 점이 30년대생들인데요. 지금 거의 뭐 다 돌아가셨죠. 80대 지금 다 되셨는데 저분들이 빈곤율이 얼마냐면 56.3%. 엄청나게 높죠. 여기서 빈곤율이 뭐냐면요. 우리나라 가구 중위 소득의 절반 소득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그 2인 가구 기준으로 해서 월 150만 원 이하로 사는 사람들이죠. 물론 이게 이제 절대적인 빈곤이냐라고 물으면 할 말은 없는 게 왜냐하면 우리나라 실업수당 수령이 이거보다 더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이제 정확하게 뭐 이게 빈곤이냐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통계가 그러니까 중위값의 절반에 안 되는 사람들의 소득 비율이 56% 정도이고 바로 밑에가 40년대 전반 저희 아버님 세대가 51%, 40년대 후반 저희 어머님 세대가 44%고 엄청나게 크죠. 그런데 딱 50년대 전반 후반으로 내려서 확 떨어지는 거 보이십니까?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그 박정희 대통령의 아드님을 육군사관학교 보내기 위해서 이제 평준화를 했지만 그게 이 50년대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를 건져 올린 기적의 정책이었던 거죠. 그래서 보면 우리나라는 완전히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노인 부양에 대한 부담들이 옛날 분들은 굉장히 우리가 경제가 많은 짐은 짊어져야 돼요. 근데 50년대생부터는 그 비율이 확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다들 우리가 나이가 들면 복지 비용 문제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과잉 의료 문제가 우리나라의 최대 문제지 아직까지는 우리 재정이 완전히 박살날 정도의 어마어마한 못 사는 노인들에 대한 거는 굉장히 우리가 조작된 이미지라는 걸 보여줍니다. 참고로 이 데이터가 KDI 데이터입니다. 넘어가시죠. 그래서 보시면 우리나라에 이제 재밌는 게요. 노인들이 순자산에서 제일 부자입니다. 65세에서 69세 보이시나요? 저기가 어느 연령대나 그렇지만 특히 수도권에 살고 있는 60대들은요. 진짜 부자입니다. 예, 집이죠, 집.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지방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50대가 제일 부자입니다.
차이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런 여러 가지 그 빈곤 문제, 노후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나이가 들면 사회가 이 사람들에 대한 양육 부담, 의료 부담 이런 게 엄청나게 크다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 과잉 의료, 과잉 진료 문제에 대해서만 제대로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노인들에 대한 그 소득 분포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파악해서 지원만 해준다라면 사실 그렇게 재정이 순식간에 망가지는 구조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래서 재무 건전성 뭐 이런 걸 이제 제가 쭉 해놨는데 보시는 것처럼 60세 이상 가구주 연령대의 그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을 보시면 알겠지만 11%입니다. 엄청 건전하세요. 왜냐하면 부동산 말고는 아무것도 없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빚도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미지를 깨는 통계들이 세상에 되게 많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출산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 이야기만 하자면, 그 출산 지원금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학계 출산율들이 좀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는 측면에서 지금 우리가 미래를 생각하면 노인, 노후 복지 문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돈을 쓰기 위해서는 전부 다 돈을 저축해 놔야 되라는 게 이제 기재부의 전통적인 논리인데 그렇게 하기에는 한 10년에서 15년 정도 우리한테 시간이 있다는 걸 금방 느끼셨죠. 아까 기업들이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버니까 법인세가 잘 거칠 거고요. 그죠? 그리고 20대 고용률이 올라가는 거 보인 것처럼 딴 나라와 달리 딴 나라는 전부 다 주니어들이 고용해서 박살나는데 우리는 주니어 고용률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고 또 노인들 은퇴하면서부터 그 사람들이 그 가난뱅이로 은퇴할 줄 알았는데 양극단은 있지만 상당수가 부유하다라는 것을 다 알았잖아요. 그러면 한 10에서 15년 정도 우리한테 굉장히 좋은 재원도 풍부하고 경제도 잘 돌아가는 시기가 있는 거죠. 이걸 활용해서 적극적인 출산 지원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쓰면 충분히 우리도 해볼 만하지 않냐라는 그런 희망적인 메시지를 마지막에 좀 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래서 이게 이제 유명한 논문인데요. 이철희 교수, 서울대 이철희 교수가 쓴 우리나라 이제 저출산 문제에서 1인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나중에 한번 이분도 강의 한번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 컨트롤이 뭐냐면 전국이고요. 그리고 강원도가 이제 이 주요 지역 중에서 제일 출산율이 낮은 지역이었는데 저때 신생아 한 명당 1,440만 원을 지원하는 대규모 지원 정책들을 펼친 다음에 출산율에 드라마틱한 반전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내년에 날까 하시던 분들이 올해 땡겼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원금이 고갈되기 전에 나야 되니까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딴 지역에 살던 분들이 출산 시기 돼서 이쪽으로 이전하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다 발라낸 통계이긴 해요.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출산이 계속 감소해서 우리나라는 끝도 없이 준다라고 말하기에는 그 2차 베이비붐 세대라고 불러야 될지 아니면 에코붐 세대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는 80년대에서 90년대의 층들이 되게 두껍거든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기회를 주거나 인센티브를 주면 바로 반응한다. 그래서 작년부터 시작된 지금 주택가격의 강력한 반등의 가장 직접적 원인이 뭐냐면 신생아 특례 대출이거든요. 들어보셨을 겁니다. 요새 이 부동산 시장이 2023년을 바닥치고 24, 25 왜 이렇게 가파르게 올랐나 살펴보면 신생아 특례 대출이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들은 다들 보고하는 바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되게 인센티브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나라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음 페이지. 그래서 돈은 어디서 마련할 건데 교육 교부금을 깎으면 됩니다. 천하에 쓸데없는 돈이 여기서 다 새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애들 학령 인구 한 해 20만 명 태어나고 있으니까 저희 100만 명 태어나던 시절에 정해져 있는 비율 20.8% 우리 일반 예산의 20.8%를 교육 교부금으로 주게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20만 명 태어나는데도 똑같이 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애들 한 명당 이제 2천만 원 정도를 지금 쓰고 있고요. 미치겠습니다. 대학 등록금 2배 정도를 주고 있고요. 더 나가서 조금만 지나면 이제 1억 원까지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천하에 쓸데없는 짓이 이겁니다. 그래서 그 윤석열 정부는 지방 교부금을 깎다가 지방 교부금을 집행해야 되는 걸 안 하다가 선거에서 참패했지만 그 조사해 보시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특히 작년 총선을 앞두고 지방 교부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이런 미친 짓을 했고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뭘 보더라도 역사상 최악의 정부라고
밖에 볼 수 없는데 이 교부금이 사실은 핵심 타겟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건드리려면 지방자치제를 손봐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교육감들이 가만히 안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를 흔쾌히 수락했던 이유가 이 당 빼고는 그걸 주창할 수 있는 당이 없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이대로 가면 그 저출산과 여러 가지 재정 문제로 망한다라는 건 다 알고 있지만, 근데 저는 한 10년 정도 시간이 있다 그랬지만 그 뒤 10년이라는 주어져 있는 이 골든 타임을 놓친 다음에는 그 다음에도 기회가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사이에 돈이 엄청나게 기업들이 잘 버는 그런 법인세 이런 걸 잘 내는 것뿐만 아니라 이때 이제 지금 수도권 인구가 지방 인구보다 많아졌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수도권 인구가 더 많아졌고, 그리고 수도권에서 어마어마하게 낸 세금들이 지방으로 계속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는 가장 대표적인 게 새만금 잼버리 같은 거부터 시작해서 제 고향 대구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 미친 짓거리 달빛 철도 같은 거 이런 거. 그 3시간 동안 올림픽 고속도로를 타고 가는데 단 한 번도 자율주행을 끈 적이 없거든요. 앞차와의 거리를 이렇게 적정하게만 설정하면 한 번도 브레이크를 밟을 일 없이 갈 수 있는 쾌적한 도로가 88 올림픽 고속도로거든요. 대구 광주 고속도로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차가 100m에 한 대 정도 있는 고속도로인데 거기에 고속철도를 놓자라는, 물론 이제 지방의 토호들이 다 쩝쩝하기 위해서 그런 정책들을 펼치겠죠. 그런 거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곳은 여기밖에 없는 것 같아가지고요. 그래서 이 책에서 나오고 있는 대안들 있잖아요. 출산 지원금도 주고, 우리나라 특히 그 잘못 쓰이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좀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지역당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와서 이야기를 하게 됐고요. 다음 페이지. 예,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요새 재밌는 거 보시면 그 혼외자 출생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좋은 징후죠.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나라가 한 해에 낙태 건수를 보수적으로 추정하면 10만 건. 그러니까 저 처방되는 약물 기준으로 한 숫자입니다. 많이 보면 35만 명의 아이들이 살해당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만이라도 어떤 대책들만 잘 마련할 수 있다면 출산율 올리는 건 일도 아니더라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한국 사회는 이제 사생아가 어떠니 혼외자가 어떠니 같은 개소리들이나 하고 있는 나라잖아요. 아니 그렇게 애가 중요하다면 그런 소리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라는 이제 늘 모순에 가득 찬 그런 나라인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50년 동안 인구 변천이 너무나 급속하게 진행되고 산업화가 너무 급속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완전히 그냥 온통 짬뽕 꿀꿀이 죽이거든요. 이제 그런 나라라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예, 다 했죠. 이제 다음 페이지 있나요? 없죠. 예, 그래서 저희 회사는 8% 정도의 수익을 목표로 해서 퇴직연금 운용해 주는 회사고요. 지금 한 3,400억 정도의 돈을 모아서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제이커브 2년에 걸친 적자를 탈출하고 이제 내년부터는 저는 이제 강의도 안 다닐 텐데요. 여기는 돈 받으러 온 건 아니지만 제가 이제 엄청 강의 다니고 방송하잖아요. 그게 이제 이게 사업하느라고 그랬는데 이제부터 이렇게 목이 쉬어서 돌아다니지 않아도 되는 그런 따뜻한 회사가 되고 있다. 라는 회사 자랑까지 하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